무작정 읽기 자본가 이데올로기 페이지 32페이지부터 하단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전에는 결코 누려본 적 없는 양호한 건강을 유지하며 살고 있다. 인류는 또한 유례 없을 만큼 교육받을 기회와 문화적인 수혜를 누리고 있다. 유네스코가 문해력, 즉 한 개인이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간명한 문장을 이해하면서 읽고 쓰는 능력을 규명해내기 시작한 건 1958년부터다. 19세기에는 이런 정의 자체가 없었다. 다수의 설문과 인구조사에서 수집된 정보들을 통해 추정해보면 19세기 초에는 문해율이 15세 이상 세계 인구에서 10 정도였던 것에 비해 오늘날에는 85% 이상이다. 마찬가지로 그 중에서도 평균 취학 기간이 2세기 동안 고작 1년이었던 것에서 오늘날 세계에서는 8년 이상, 그리고 최선진국에서는 12년 이상이 되었다시피 더 상세한 지표들을 통해 더 정밀하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스틴과 발자크의 시대에는 세계 인구의 10% 아래만이 초등교육을 접했다. 아디치에와 푸엔테스의 시대에는 부국의 청년 세대 절반 이상이 대학에 진학한다. 언제나 특권 계급이었던 일이 다수에게 열리게 된 것이다. 오스틴과 발자크는 19세기 작가고요. 아디치에와 푸엔테스는 20세기 말에 21세기에 살고 있는 작가입니다. 이만큼 변화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진행 중인 전환의 규모를 의식하기 위해서는 평균 소득처럼 인구 역시 18세기 이후에 10배 이상 증가했음을 환기해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인구는 1700년에 대략 6억 명에서 2020년에 70억 명 이상이 되었고, 평균 소득은 측정할 수 있는 한에서 말하자면 2022년에 유로로 표현하면 1700년경에 전 세계적으로 1인당 월 80유로 정도의 평균 구매력을 가졌던 것에서 2020년에는 월 평균 약 1000유로가 된다. 구매력, 그러니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거죠. 경제적 여유가 그만큼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당한 양적 진전이 과연 보건과 교육 관련해서 거둔 진전만큼이나 이론의 여지가 없는 진보를 대신하는지는 확실치 않다. 인구와 평균 소득의 증가를 해봤자 모두 고작해야 연평균 0.8%의 성장 곡선을 보이는데 10세기 이상에 걸쳐 누적된 수치임을 상기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는 아마도 세속적 행복을 구가하기 위해 반드시 연간 5% 성장을 달성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증거일 것이다. 두 경우를 놓고 보면 이 진화에 대한 해석에는 애매한 구석이 있고 복잡한 토론을 열어놓는다. 인구 통계적 성장은 확실히 일정하게 영아 사망률의 하락을 반영하며 생존 자녀를 둔 부모 수가 점점점 많아졌다는 사실의 반영인데, 특히 사실은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도 이와 같은 인구 증가는 동일한 추이가 계속된다면 3세기 안에 우리를 700억 명 이상으로 이끌었을 터인데, 이는 바람직한 것도 아니고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평균 소득 향상은 일정 부분 생활 조건, 18세기에 전 세계 주민의 4분의 3이 최저생활 수준에 가까운 상태로 살았던 것에 비해 오늘날에는 그 수가 5분의 1 이하다. 및 여행, 여가, 만남, 해방의 새로운 가능성까지 매우 현실적인 진전을 반영한다.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 평균 소득의 장기적인 진화를 진술하기 위해 동원한 국민 개정은 17세기 말 18세기 초에 영국과 프랑스에서 창안된 이후 국민소득, 국내 총생산, 국가별 국민자산을 특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국민개정이 평균과 총량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과 불평등에 대한 고려가 전적으로 부재하다는 점 외에도 국민개정은 지속가능성 및 인적 자원과 자연자본에 대한 문제를 이제야 겨우 산입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단기간에 걸친 생활 조건과 다차원적인 구매력의 변동을 당일 지표로 요약해내는 국민 개정의 능력이 과대평가되어서도 안 된다. 국민 개정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말하자면 한 국가가 1년 동안 살림살이 한 것을 쫙 한눈에 볼 수 있는 재무제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면에서 보건, 교육, 구매력 차원에서 실현된 현실적 진전은 막대한 불평등과 취약성을 은폐하고 있다. 보건, 교육, 구매력에서
진전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막대한 불평등과 취약성을 감추고 있다는 겁니다. 2018년에 1세 이하 영아 사망률은 가장 부유한 유럽 및 북미와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0.1%에 못 미쳤지만 아프리카의 가장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거의 10%에 달했다. 세계 평균 소득은 확실히 1인당 월 1000유로에 달했지만 가장 가난한 나라들은 고작 월 100에서 200유로였고 가장 가난한 나라들은 탄소 배출과 온난화의 빌부터 번영을 구가하는 나라들이 아닌 경우에도 월 3,000에서 4,000유로를 넘었으며 가장 가난한 나라들은 월 100에서 200유로 정도의 평균 소득이라면 가장 부유한 나라들은 월 3,000에서 4,000유로 정도를 수입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사람들의 것을 훔쳐간다고 일각에서 의심을 하는 근거가 없지 않은 저 소형 조세 피난처는 훨씬 더 소득이 높다. 물론 어느 정도 진보를 이뤘다고 해도 훨씬 더 나아가는 일은 언제나 가능하다. 여하튼 세계의 성공 앞에서 행복에 젖어 자족하기보다는 이 주제에 관해 진지하게 신문하는 일이 언제나 가능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무엇보다도 18세기와 21세기 초에 당대 생활 조건을 비교해 볼 때 평균상 엄연한 인류의 진보가 이루어지긴 했어도 매우 긴 기간에 걸친 이 진화에 불평등과 문명의 참담한 퇴행 단계들이 수반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구미의 계몽 사상과 산업혁명은 소유주의, 노예제, 식민주의 지배 같은 극도로 폭력적인 체제들에 입각해 있었고 이 체제들의 역사적 규모는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전례 없이 컸다. 이어서 유럽 열강은 1914년과 1945년에 대량 학살이라는 자기 파괴 국면에 빠져들었다. 이 동일한 열강은 1950년에서 1960년에 탈식민화가 관철되는 것을 목격했는데 바로 이 시기에 미국 당국은 시민권을 흑인 노예의 후예들에게로 확대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갈등과 연계된 핵 묵시록의 공포는 1989년에서 1991년의 소비에트 붕괴 이후에야 겨우 잊혔다.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은 1991년에서 1994년에 겨우 철폐되었다. 2000년에서 2010년부터 세계는 새로운 마비 상태에 기후온난화 및 정체성주의적이고 제노포비아적인 후퇴가 보편화 추세가 된 마비 상태에 들어섰다. 이 모든 것은 1980년에서 1990년 이후 각국 내부에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새롭게 재증대되는 맥락 안에 있는데 이 불평등이 재증대는 특히 급진적인 신소유주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활성화되고 있다. 18세기 이후부터 21세기까지 관찰되는 이 모든 에피소드가 인류 진보의 실현을 위해 필연적이고 필수적이었노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조리하다. 또 다른 궤도와 불평등주의 체제가 가능했던 만큼 더 평등하고 더 정의로운 궤도를 보여줄 체제는 여전히 가능하다. 지난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서 물질적 진보가 엄청나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이런 참담한 역사들이 감추어져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세기의 세계사에서 지켜내야 할 교훈이 있다면 인간의 진보가 선형적이지 않다는 것, 만사가 언제나 최선이었을 거라는 가설은 부당하다는 것, 국가 간이나 경제 행위자들 간의 자유 경쟁이 우리를 보편적인 사회적 조화로 이끌기에 충분하리라는 믿음은 마치 기적을 바라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인류의 진보가 존재한다고 해도 이는 하나의 전투다. 과거의 역사적 전환에 대한 이 전환들에 내포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모두에 대한 합당한 분석이 무엇보다 이를 위한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인류의 진보가 선형적으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고 국가나 경제 행위자들 사이의 자유 경쟁이 보편적인 사회적 조화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다 하는 것은 환상이다. 그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과 같다. 오히려 인류의 진보는 하나의 전투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불평등의 회귀, 주요 좌표들. 1980년에서 1990년 이후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와 지역에서 관찰된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재증대는 21세기 초의 세계가 직면한 가장 불안한 구조적 진화 중 하나다. 또한 우리가 보게 되다시피 불평등을 축소하고 압도적 다수가 용인할 만한 정의 표준을 세우는 일을 동시에 해내지 못한다면
기후 및 이민과 관련된 도전을 필두로 한 우리 시대의 거대한 다른 도전들에 대해서도 해법을 구상하기가 몹시 어려워진다. 이 피케티가 보기에는 불평등을 축소하고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정의 개념을 새롭게 해야 앞으로 맞이하게 될 기후위기 혹은 난민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1차적으로는 이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부터 깊이 고찰하고 이것부터 좀 해결해야 된다. 여기서 해결을 못한다면 기후 문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기후 문제의 쟁점이 뭡니까? 가난한 이 나라들이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는 산업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구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선진국들을 따라잡으려고 하는데 그런 나라들의 탄소를 규제하려고 하고 지금까지 수없이 탄소를 배출하면서 기후를 망쳐온 나라들은 이제는 청정국가가 되어서 그걸 규제하려고 하는 입장에 서 있으니까 이런 불평등 문제가 먼저 해소되어져야만 지구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합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지표, 즉 1980년 이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소득 상위 10분위, 다시 말해 가장 소득이 높은 10%의 인구가 총 소득에서 점하는 비율의 변동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절대적인 사회평등이 이루어진 경우 이 점유율은 10%여야 할 것이다. 똑같이 평등하다면 상위 10%가 따로 있을 수가 없죠. 10% 인구는 10%만큼의 소유를 가지고 있겠죠. 절대적 불평등의 경우는 100%일 것이다. 실제로 이 점유율은 분명 항상 이 두 극단 사이에 있지만 시공간적으로 상당한 변이를 보여준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상승 경향이 관찰된다. 인도,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의 경우를 비교해 본다면 상위 10분위의 점유율이 1980년에 이들 5개 지역 각각에서 총소득의 25에서 35% 정도에 놓였다는 것. 그리고 2018년에는 35%에서 55% 정도에 놓인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 증대폭을 고려한다면 도대체 이런 진화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를 당연히 물어봄직하다. 상위 10분위의 점유율이 향후 수십 년 이내에 총소득의 55에서 75%에 달할 것인가 라는 질문도 가능하다. 또한 주지하다시피 불평등의 증대 규모는 지역에 따라 발전 수준이 동일할 때도 상당히 가변적이다. 불평등 증대를 이뤘던 유럽보다 미국에서 훨씬 빠르고 중국보다 인도에서 훨씬 큰 폭이다. 또한 세부 데이터가 나타내는 바 불평등의 이러한 증대는 특히 가난한 50%를 희생시키며 이루어지는데 이들의 총소득에서의 점유율은 1980년대 이 5개 지역에서 20에서 25% 정도였지만 2018년에는 15에서 20%에 불과하다. 위에 상위 10%는 35%에서 많게는 55%까지 소유하고 있는데 가난한 50%, 인구 전체의 50%는 10%에서 20%만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심지어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격차가 있는 거죠. 더 장기적 전망에서 보자면 세계의 거대한 5개 지역은 1950년과 1980년 사이에 상대적으로 평등한 역사 단계를 겪고 나서 1980년 이후 불평등 증대기로 접어들었음이 확인된다. 1950년에서 1980년 평등 국면은 지역별 다양한 정치체제,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공산주의 체제, 유럽에서는 사회민주주의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체제, 그리고 또 어느 면에서는 미국과 인도에서도 매우 상이한 양상들에 따라 사회민주주의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체제와 조응하긴 하나 이들 체제의 공통점은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평등을 촉진시켰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여타 불평등이 주요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어쨌든요. 1950년대에서 1980년대 사이는 어디서든지 중국과 러시아는 공산주의 국가였으니까 말할 것도 없고 유럽에서는 사민주의, 사회주의 정책을 가지고 오되 민주주의적인 정당으로 만들어서 그 질서 안에서 사회적인 정책을 구사하려고 하는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민주의 정당이 유럽에서 많이 득세하게 되었고요. 미국과 인도에서도 사회민주주의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조치들이 취해지긴 했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사회 경제적 평등을 촉진시켰던 시대가 1950년에서 1980년 정도였다는 거예요. 제가 1967년생이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은 이렇게까지 불평등이 증대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서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인 불평등이 증가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신자유주의 정책이 시작한 거죠. 그런 맥락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계의 다른 부분들로 시야를 넓혀보면 훨씬 더 불평등한 지역들이 있음이 확인된다. 상위 10분위의 총소득에서의 점유율이 예컨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54%에, 남아공에 집중한다면 심지어 65%, 브라질에서는 56%에, 중동에서는 64%에, 중동이 2018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지역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가난한 50%의 총소득의 점유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50%, 절반 되는 사람들은 그 사회가 얻은 소득의 10%도 가져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동 지역 극단적인 불평등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들 상이한 지역의 불평등의 기원은 극도로 다양하다. 일부는 특히 브라질과 남아공, 무엇보다 미국에서는 인종적이고 식민적인 차별 및 노예제와 관련된 무거운 역사적 유산의 그 원인이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흑인 계층을 말하는 거겠죠. 흑인들은 노예 계층이었다가 지금도 낮은 계층에 머물러 있고 교육, 의료 혜택 이런 것에서 제일 밑바닥 하층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또한 중동의 경우에 서구에서 나오는 부의 초집중과 이것에 국제시장과 정교한 법률 체계를 통한 지속적인 금융 관련 자산으로의 전환이라는 보다 근대적인 요인의 그 원인이 있다. 석유가 초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일정한 어떤 계층에게. 그리고 이것들이 끊임없이 금융 자산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석유 팔아서 계속 금융 자산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이들 남아공, 브라질, 중동의 상이한 체제 간 주요 공통점은 총소득에서 상위 10%의 점유율이 55%에서 65% 정도에 달하면서 우리 시대 세계 불평등의 한계치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비록 역사적 데이터들이 불완전하다 해도 이 지역들은 항상 높은 불평등 수준을 보여왔다. 이 지역들은 사회민주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평등 국면을 겪은 적이 없다. 남아공, 브라질, 중동 같은 나라들은요, 글자 그대로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유럽이 경험했던 것 같은 사회민주주의적인 정치적 경험들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사회였던 거죠. 요약하자. 1980년에서 1990년 이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불평등의 재증대를 목도한다. 계속해서 심한 불평등 지역들이었던 곳들을 제외하면 말이다. 어떤 곳에서는 1950년과 1980년 사이에 상대적 평등을 누렸던 지역들이 국가적 변이는 크지만 세계 불평등의 한계치에 합류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남아공, 브라질,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불평등 체제였다라고 본다 해도 1980년, 1990년 이후로부터는 전 세계 모든 지역이 사회민주적인 혜택을 받았던 유럽조차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코끼리 곡선, 세계화에 대해 차분히 토론하기. 1980 이후 각국 내부의 불평등 재증대는 이제는 잘 고증되고 널리 알려진 현상이다. 하지만 이렇게 의견 일치를 본 확인된 사실이라고 해도 해법들에 대해서는 어떤 일치가 있으리라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결정적 문제는 불평등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등의 기원이요 정당화 도식이다. 불평등의 현실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디서부터 불평등이 왜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불평등의 양상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화폐 불평등 수준이 1980년에 러시아와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는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낮았고 1980년에서 1990년 이후 벌어진 소득 격차가 전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역으로 혁신과 성장을 추동하는 데 기여했으리라고, 특히 빈곤이 크게 줄었던 중국에서는 가장 비난한 사람들을 포함해 이것이 모두에게 큰 혜택이 되었으리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일시적으로 불평등이 증대되긴 했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소득이 증대되는,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 사회가
조금 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변화를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논지는 다만 우리가 가용 자료들에 대해 집중적인 검토를 거친 뒤에 절도 있고 면밀하게 이 논지를 이용한다는 조건에서 잠재적으로 받아들일 만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2000년에서 2020년에 러시아나 중국의 과도 지배자들이 천연자본이나 과거의 공기업을 사적으로 독점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과도 지배자들이 자신들의 전유를 보장하기 위해 법률과 조세를 운영했으리라는 상상 말고는 이 시대에 유독 뛰어난 혁신 능력을 입증해 줄 만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인도, 유럽, 미국의 경우에도 동일한 논지를 적용해 볼 수 있다. 1950년과 1980년 사이의 평등 수준이 지나쳤고 빈민층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를 끝장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 논지는 러시아와 중국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큰 난관에 봉착한다. 여하간 이런 논지를 통해 불평등의 규모가 어떻든 간에 불평등을 조사하지도 않고 불평등의 그 어떤 증대도 정당화한다는 것은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예컨대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도 1950년에서 1980년의 평등 국면에서 불평등 증대로 특징지어진 이후 시기보다 더 크게 성장했다.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의 시대가 경제 성장하는 데 필요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논리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평등했던 시기에 성장률이 더 높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불평등 증대의 사회적 유용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이 전체 사회로 보면 파이를 키우는, 그래서 이것이 유용하다라고 말하는 문제에 대해서 피케티는 전혀 아니다라고. 미국에서 1980년 관찰된 대대적인 불평등 증대는 유럽과 비교해보면 다른 측면에서의 보완적 성장을 전혀 낳지도 못했으며 여하튼 가난한 상태에 혜택을 주지도 못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이 했던 말이죠. 낙수 효과란 말을 썼죠.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경제 혜택이 돌아가면 그 사람들이 소비하고 투자하면서 약자들에게 보탬이 된다라고 하니 낙수 효과는 전혀 효과가 없다. 이미 입증되었죠. 미국의 가난한 50%는 절대적 생활 수준의 총체적 정체를 상대적 수준의 와해를 겪었다. 마지막으로 1980년 이후 인도에서 관찰된 불평등의 최고조는 중국과 비교할 때 분명히 더 취약한 성장을 수반했으며 가난한 50%에게는 이중의 고통으로 귀결되고 있다. 총 성장은 늘지 않고 국민 소득에서의 점유율은 더 줄어드는 고통 말이다. 1950년과 1980년 사이 소득 격차의 과도한 감소를 교정하는 1980년 이후 불평등의 유용한 증대라는 관념에 근거한 논증은 비록 이 논증이 허술하 하더라도 적어도 어느 지점까지는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우리는 이를 이 책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볼 것이다. 1950년에서 1980년 사이에 소득 격차가 감소했어요. 세계적으로. 평등에 가까웠던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이때가 경제적으로는 성장에 유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80년대에 불평등이 늘어나면서 경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는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피케티는 그 논증은 대단히 허술하고 말도 안 되는 논증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그 논증이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80년 이후 글로벌 성장의 분배 및 진행 중인 진화들의 복잡성을 나타내기 위한 특히 더 명료하고 표현적인 방식은 세계 내 소득 위계상의 위치와 이 위계 순위에서 관찰된 성장 규모를 연관짓는 것이다. 코끼리 곡선이라고 불리는 것이 이렇게 해서 나온다. 요약해보자. 전 세계 소득 분배의 100분위 60과 90 사이에 포함되는 소득 수준, 다시 말해 전 세계 소득 하위 60%에도 소득 상위 10%에도 속하지 않는 수준, 부국의 중위계급과 인민계급에 대략 부합하는 이 수준은 1980년에서 2018년 시기의 세계 성장에서 대체로 간과되었다. 반면에 이 시기 성장은 이 계급의 위아래에 놓인 다른 집단들에게, 다시 말해 가난한 신흥국의 가구들, 특히 100분위과 40 사이에 있는 코끼리 등에게,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의 가장 부유한 가구들, 100분위 99 위에 있는 코끼리 코의 꼭대기, 다시 말해 세계 소득 상위 1%, 무엇보다도 수백 %의 성장 혜택을 누린 0.1%와 0.001%의 최상위에게는
더욱 큰 혜택을 주었다. 전 세계 소득 분배가 균형을 이룬 상황이었다면 이 곡선은 평평해야만 할 것이고 모든 백분위가 평균적으로 같은 곡선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부자와 빈자는 언제나 있을 테고 개인 간 상향 또는 하향의 활발한 이동도 언제나 있을 터이지만 각 백분위의 평균 소득 수준은 모두 같은 추이로 진행될 것이다.